정부를 대표하는 두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20.79%는 법률로 정한 무조건 고정 비율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 기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76조 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오늘은 이 76조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의 숫자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76조 원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은 이 76조 원에 담긴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두 장관이 한 토론회에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기획예산처를 대표하는 박홍근 장관은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고요. 교육부를 대표하는 최교진 장관은 교육의 미래를 논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썰전을 펼쳤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6조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국가의 세금을 시도교육청에 분배하여 주는 돈입니다. 시도교육청은 그 교부금을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학교를 설립하고 급식을 하는 그런 돈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1959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고요. 72년에 현재 이름과 체계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학령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수였죠. 그래서 국가에서 책임교육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재원은 내국세의 20.79%입니다. 그리고 교육세의 일부인데 거의 대부분은 내국세의 2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세금에 대해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국세가 100원이면 20원이 교부금으로 가게 되고요. 200원이면 40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 세금 연동형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79%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9%는 법률로 정한 무조건 고정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원이 거치게 되면 국세 총 징수량은 100원이 되겠죠. 여기서 20.79%, 약 21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79원이 되겠죠. 21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던가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학교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겠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원을 뺀 79원으로 국가에서는 SOC, 사회간접자본이나 이거는 챗GPT가 실수를 했네요. 보건이나 국방, 사회복지에 사용이 됩니다. 기타 국가예산, 복지, 국방, 인프라 등에 사용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세금의 약 20%를 교육에 사용한다.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은 늘고 있죠. 그래서 교부금은 그 비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KD에서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약 770만 명이었습니다. 700만 명, 거의 800만 명에 육박했죠. 유초, 중고 학생들이 770만이었는데 작년 2025년에는 55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통계 브리프 자료에 따르면 제목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인데요. 여기서 제시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인당 교부금 전망, 그러니까 20년을 시작으로 해서 60년까지 전망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교부금이 점점 늘고 있죠. 20년에는 54억에서 68억, 2030년에는 8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16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학령 인구는 줄고 있죠. 540만에서 520만, 400만, 그리고 2040년이 되면 300만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교부금은 900만원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현재 1,300만원을 넘었고요. 2030년이 되면 약 2천만원이 되고 2060년이 되면 1인당 6천만원까지 이르는 굉장히 급격히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부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6년 7월 8일 지방교육재정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산을 잡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공동 주관을 했고요. 다양한 참여자들을 모아서 공개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 토론회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두 기관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 그리고 최겨진 교육부 장관님께서 참여하셨고요. 정근식 교육감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자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 회장 역할을 맡고 계시죠. 이것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으니 위에 카드 뉴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원의 김학수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의 이선호 본부장, 전교조에서는 이한섭 정책실장, 서울대학의 두 교수님, 유재준 교수와 강대준 교수님이 참여하셨고요.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계시는 황옥경 소장님,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논설위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집단을 대표하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표죠. 행정부의 대표로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님께서 오셨고요. 다음은 시도교육청입니다. 사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수혜자입니다. 국세에서 20.79%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그 재원을 가지고 교육청을 운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이 두 곳이 참여했는데 두 곳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KDI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KD는 교육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공개 토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DI 한국개발연구원과 KD 한국교육개발원의 논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을 대표해서 교원단체가 참여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의 두 교수님은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육입니다. 중등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고요. 고등교육은 대학교육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등교육 재정, 그리고 평생교육 재정,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육 재정에 대해서 세 분의 토론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공개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뿐만 아니라 교육 전 분야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논의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의 키를 잡고 있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두 장관님의 말씀이시죠. 두 장관님들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장관이신 박홍근 장관님께서는 이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큰 원칙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개편에 있어서 큰 4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교부금 총액은 매년 증액할 것이다. 사실 교부금 개편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교육계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입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획예산처에서는 교부금 총액은 매년 늘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첫 번째 원칙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 이 개편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거치면 자연스럽게 교부금도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나 경제 위기가 와서 세수가 적어지게 되면 교부금 역시 굉장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널뛰기 배분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분배하도록 개편하자라는 이런 원칙 두 번째로 내세우셨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개편이 마무리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이 토론에 나왔던 분들께서도 많이 요구하셨는데 유아나, 고등, 대학교육이죠. 그리고 평생교육의 분배해서 사용하자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예전에 1000만 명이었던 학령 인구는 이제는 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400만, 300만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물론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서 학령 인구가 늘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드라마틱한 증가는 사실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현실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4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최규진 장관은 조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최규진 장관은 현행 20.79%의 비율을 유지하자고 합니다. 이 비율이 유지가 되어야 경제나 정치,
사회적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세수가 적게 거쳐도 최소한 20%는 확보가 되니까 이것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적 책무이고 특히 요즘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기초학력이나 이주 배경, 다문화 학생들이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에 따라서 교부금이 늘면 그것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 상반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교부금에 대한 쟁점 사항을 몇 가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연동구조에 대한 겁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동구조의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편에 대한 찬성은 당연히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의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 초과세수에 따른 과도한 교부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박홍근 장관의 말씀대로 비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함이 이 교부금, 연동구조의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임금 역시 인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말씀이었죠. 각종 교육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조사했던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4%, 조금 많게 보면 4분의 3이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매년 임금 인상은 되고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부금은 그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되겠죠. 두 번째 쟁점은 교부금의 사용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현행 법령상 교부금은 유, 초, 중등 교육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했던 분들을 살펴보면 대학 교수님, 그러니까 고등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그리고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주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 교부금을 개편해서 그쪽으로도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확대하자는 입장으로는 고등, 영유아, 평생교육으로 확대를 하자는 거였고 교부금 사용처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유초중 등 예산을 쪼개 쓰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고등과 영유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NIA, 한국지능정보원에서 OECD 성인교육 참여율로 살펴보는 AI 시대 재직자의 위기와 해결 방안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5세 피사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규 학습률은 하위 3이고요. 지난 10년간 성인 교육의 참여율도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재직 중에 신규 학습도 없고요. OECD 회원국 중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 비율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부재,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예산의 부족에도 있으니 교부금을 개편해서 평생교육에 더 투자하자. 그리고 고등교육, 대학교육도 대학 재정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7월 8일 같은 날에 교원 3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교조이죠,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에서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는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 책임을 강화해라 라는 제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요구했는데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부금 논의를 중단해라. 박홍근 장관님도 말씀하셨죠. 학생 수가 현실적으로 줄고 있으니 이것을 인지하자, 이것을 인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교부금 논의는 중단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요청했습니다. 교육 재정의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대책으로 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에 따라서 교부금이 들쑥날쑥 널뛰기를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한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번과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학생 수만이 아닌 학교 수와 학급 수, 지역 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내세웠죠. 특수교육, 기초학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단체는 이러한 것들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등이나 평생, 보육기관 지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해라. 이 교부금이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지 교부금에서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밀봉도 있고요. 디지털 교육, 이러한 국책사업 역시도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 교부금에서 하다 보니 점점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고 있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국가재정전략회의로 모아집니다. 7월 8일 토론회가 있은 일주일 뒤인 2026년 7월 13일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2027년 예산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규모 추가 세수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을 맞으면서 대규모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러한 세수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6월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공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성장으로 이끌 것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2027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틀과 2027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예산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느 정도까지 언급을 하냐였습니다. 박홍근 장관의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의무 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적 지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 여기 발표 자리에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과감한 재정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무 지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교육교부금에 대한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보이면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등 제도를 개편하고 유사, 중복 사업 등을 정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육 교부금에 대한 개편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 기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2026년 7월 21일 기사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교부금 내국세 20.79% 폐지안을 교육부에게 전달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7월 15일경 교육부로 이 안이 송부가 되었고요. 이 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완전히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직전 연도의 교부금을 기준으로 3기 연도의 평균 경상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3기 연도 평균 내서 그것을 반영하고 학령 인구의 변화율도 40% 정도 반영하겠다. 이 안을 교육부로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은 현행제도 내국세의 20.79% 연동형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바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 내국세 연동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미래 대응 기금에 그대로 전출해서 그것은 교육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우리도 돈을 내겠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했고요. 21개 교육단체, 제가 앞서 설명했던 3개의 교원단체를 포함해서 21개의 교육단체는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도가 되었고요. 서울시 교육감인 정근식 교육감님 역시 유아 평생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전국의 교육장 협의회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20.79%를 유지하자 촉구했고요. 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죠. 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 외면한 지방교육 재정 개편을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년간 유지되었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기획예산처의 의지를 봤을 때 일정 부분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개편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화입니다. 2000년대 800만 명에서 현재 2025년에는 500만 명까지 줄어들었고요. 앞으로 줄어드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의 20%를 배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편론자들의 입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 AI 반도체 급성장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내국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조 원에서 300조 초반까지 이렇게 성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00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500조의 세수가 거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0조 원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세수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률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세수는 기본적으로 5% 이상 평균 한 6%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 안팎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세수는 많이 거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를 자동 배정하는 게 맞냐라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추가적인 세수는 기금으로 마련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를 그냥 떼서 가져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지출 구조에 대한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탠스가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살펴보면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주 논의가 되어 왔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얘기가 되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나 현 정부에서는 정말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현재의 논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개편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개편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절대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 20%라는 것, 그리고 널뛰기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개편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서 대학, 고등교육이죠. 그리고 평생교육, 영유아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편에 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편에 반대하신다면 이러한 논리가 되겠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임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만으로는 교육을 논할 수 없다. 국가의 책임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남겨놓으시면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